이 다 쓰러져가는 고물상이 그 인간이 있는 곳이란 말이지? 네, 회장님. 당장 경호팀을 부를까요? 아니, 내가 직접 간다. 가장 비참한 거짓골을 하고서 50년 전 사채업자들 앞에 어린 나와 어머니를 버려두고 홀로 야반도주했던 무정한 아버지. 그 지독한 원망을 땔감 삼아 나는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노숙자 행색을 하고 찾아간 고물상에서 나는 폐지를 줍는 앙상한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늙은이의 안주머니에서 나온 충격적인 물건 하나가 내 50년의 복수심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반전의 진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는 태성그룹 최고층 집무실. 그 넓고 차가운 대리석 책상 위에는 50년의 세월을 품어 누렇게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방금 박 비서가 조심스레 내려놓은 선명한 컬러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전국 바닥을 이잡듯 뒤진 끝에 마침내 최태석의 거처를 찾아냈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는데 내 눈앞에 놓인 사진 속 풍경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파지더미 사이에서 굽은 허리로 낡은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나는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꼿꼿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턱을 굳혔습니다. 내가 매서운 눈초리로 사진을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비서, 이 다 쓰러져가는 흉가 같은 고물상이 정말 최태석이 숨어 지내는 곳이 확실하단 말인가? 내 서늘한 목소리에 박 비서가 서류철을 한 장 더 넘기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인 산동네에서 버려진 종이와 고철을 주우며 하루하루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사진 속 노인의 흙먼지 묻은 남루한 옷차림과 뗏물이 흐르는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상상했던 떵떵거리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서 아주 다행이군. 핏덩이 같은 자식을 지옥 구렁텅이에 처박아 두고 도망친 대가가 고작 저런 쓰레기더미 속인생이라니 아주 꼴이 좋아. 내가 이를 악물고 뱉어내는 서늘한 목소리에 박 비서가 흠칫 놀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잠시 후 박 비서가 험악해진 내 눈치를 살피며 허리를 깊이 굽혀 물었습니다. 회장님, 원하신다면 당장 저희 경호팀을 풀어서 최태석을 이곳 회장실로 끌고 오겠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대리석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비참한 꼴을 확인하러 갈 테니 누구도 나서지 마라. 책상 위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최태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7살이던 어느 추운 겨울밤에 끔찍하고 처절했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방에서 험악한 인상파 사내들이 흑발로 비좁은 단칸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며 살림살이를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깨진 유리창과 뒤엎어진 밥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시뻘건 칼자국 흉터가 있는 빚쟁이 우두머리가 야구 방망이로 장독대를 박살내며 악을 썼습니다. 최태석,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어디 숨었어? 오늘 당장 내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이 집구석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 빚쟁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며칠만, 딱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파출부를 하든 식모살이를 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자를 갚겠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빚쟁이가 발길질을 해대던 그 순간 뒷문 구석에 숨어있던 최태석이 보따리 하나를 움켜쥐고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7살이던 내가 겁에 질려 달려가 최태석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우리 두고 혼자 어디가? 무서워. 제발 우리 버리고 가지 마. 하지만 최태석은 내 작은 두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매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당장 놔라. 내 코가 석자인데 너희들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최태석은 바닥에 나동그라진 나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부덩켜 안고 밤새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뼛속까지 새겨진 지독한 원망과 배신감을 땔감 삼아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변모하여 남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라도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도끼 하나로 앞만 보고 달린 끝에 마침내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 자리에 우뚝 섰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응어리는 여전히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비로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최태석이 과거의 그 비겁했던 도망을 어떻게 후회하며 썩어가고 있는지 그 바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권력을 쥐었는지 보여주었을 때 그 무정한 인간이 어떤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을지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해주고 싶은 복수심이 온몸의 피를 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화려한 서울 도심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박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박 비서, 오늘 이 시간부로 일주일 동안 잡혀있는 내 모든 공식 일정과 회의를 모조리 취소해. 박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결제판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다급하게 두 손을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거액의 거래처 계약건이 있고 오후에는 이사회까지 잡혀 있는데 일정을 돌연 취소하시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 비서의 멱살을 잡아채듯 다가가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계약이 날아가든 휴지 조각이 되든 그깟 돈은 내가 다 내 돈으로 메꿀 테니 잔말 말고 당장 전부 취소하란 말이다. 박 비서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모든 일정을 백지화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박 비서를 쫓아내듯 밖으로 내보낸 뒤 육중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무실 안쪽의 개인 휴게실 옷장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자물쇠로 채워 숨겨두었던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어 대리석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20대 시절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공사판을 전전할 때 입었던 해진 소못 점퍼와 밑창이 다 달아빠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낡은 작업화가 매캐한 곰파내를 풍기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목을 조이던 명품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낡은 속옷을 천천히 꿰어 입었습니다. 서랍에서 검은 흙먼지와 연탄재를 꺼내어 며칠 동안 수염을 깎지 않아 거칠어진 턱과 뺨 주위에 마구 문질러 바르며 나 스스로를 밑바닥 시궁창 인생으로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동량을 구걸해도 이상하지 않을 완벽한 노숙자 하나가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 전용 승강기를 타고 직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내려갔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차량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기사 김 기사가 내 참혹한 노숙자 꼴을 보고는 기절할 듯 놀라며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복장이 이 궂은 날씨에 어디 험한 곳으로 가시려고 이러십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어서 타시지요. 나는 차 문을 닫아버리고 김 기사에게 손을 저으며 무뚝뚝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차도 경호원도 필요 없다. 나 혼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묵은 빚이 있으니 넌 여기서 대기하고 내 행방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나는 수십억 원짜리 방탄 승용차를 뒤로 한 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주차장 밖으로 걸어 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으며 찬 아스팔트 위를 걸었습니다. 정류장 낡은 의자에 웅크려 앉아 살을 애는 듯한 찬 비를 맞으며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낡고 덜컹거리는 막차버스 뒷자리에 처량하게 몸을 실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으려던 승객들이 내 옷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와 흙투성이 얼굴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앞자리로 도망치듯 자리를 옮겼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창 밖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네온 쌓인 불빛이 점차 시야에서 멀어지더니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퀴퀴한 하수구 냄새와 비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달돈네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종점에서 버스를 내린 나는 진흙탕이 되어버린 가파른 산동네 언덕길을 수십 년 전 그날처럼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거친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다 내 발소리에 놀라 어둠 속으로 달아났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판잣집 지붕 위로는 거센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며 음산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내 낡은 작업판은 이미 흙탕물로 흠뻑 젖어버렸지만 5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추위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최태석의 늙은 면전에 침을 뱉고 쏟아낼 날 선 저주와 조롱의 대사들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리를 그 지옥불에 던져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더니 고작 이런 쥐새끼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나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군. 나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속으로 도끼 서린 혼잣말을 씹어 삼켰고 굳어가는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며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거칠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녹슨 철문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바람에 삐걱거리는 낡은 간판 하나가 내 시야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간판에는 빛바랜 붉은색 페인트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태석 고물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나를 비웃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 빗방울이 온몸을 때리는 것도 잊은 채 그 굳게 닫힌 철문을 당장이라도 부숴버릴 듯 매섭게 노려보며 참아왔던 거친 순결을 토해냈습니다. 녹슨 철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댄 나는 거친 숨을 죽이고 고물상 안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아슬아슬하게 쌓인 파지더미 사이에서 비에 젖은 종이 상자들을 힘겹게 리어카로 옮겨 싣는 구부정한 뒷모습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거칠고 건장했던 최태석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뼈마디와 깊게 팬 주름진 얼굴로 헐떡이며 고철을 분류하는 낯선 늙은이 하나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을 마주하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깊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와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날 선 원망을 씹어 삼키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저렇게 늙어빠진 몰골로 살아가려고 그 어린 자식과 마누라를 사채업자들 칼바지로 던져주고 혼자 도망쳤던 건가. 당장이라도 굳게 닫힌 철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가 내 정체를 밝히고 그 멱살을 틀어쥐고 싶었지만 나는 뻗었던 손을 거칠게 거두어들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구인지 밝히기보다는 그가 나에게 지은 끔찍한 죄를 스스로 어떻게 변명하며 살아왔는지 그 역겨운 바닥을 끝까지 확인해야겠다는 오기가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고물상 맞은편에 흉가처럼 버려진 빈집 처마 밑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축축한 종이 상자들을 주워다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은 채 완벽하게 굶주린 노숙자 행세를 하며 웅크린 자세로 최태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짐승처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팔에 화려한 문신을 하고 껄렁거리는 동네 불량배 2명이 담배를 피우며 고물상 앞 골목길을 지나가다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불량배가 최태석이 정리해둔 파지더미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영감탱이, 쓰레기 냄새 진동하게 왜 자꾸 길바닥에다 파지를 쌓아두는 거야. 최태석은 굽은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두 손을 비비며 다급하게 사정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안으로 들여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덩치 큰 불량배가 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윽박질렀습니다. 빨리빨리 좀 치우라고. 동네 물 흐리는 것도 유분수지. 한 번만 더 길을 막아놓으면 이 쓰레기장 통째로 불 싸질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 모욕적인 폭언에도 최태석은 땅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허리를 굽실거리며 진흙탕에 굴러떨어진 빈 깡통들을 황급히 주워 담기 바빴습니다. 네, 당장 치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나는 처마 밑 어둠 속에 숨어서 그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50년 전 빚쟁이들 앞에서 꼬리를 말던 그 비겁한 버릇은 늙어서도 전혀 변하지를 않았군. 동네 양아치들 앞에서도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꼴을 보니 나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밤의 혐오스러운 기억이 다시금 내 목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나는 불량배들이 침을 뱉고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허리를 펴지 못하고 파지를 줍는 최태석을 향해 서늘한 혼잣말을 뱉어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벌레처럼 살아라. 그게 내 놈이 우리를 버린 죗값이니까. 밤이 깊어지자 얄팍한 소못 점퍼 사이로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칼바람이 사정없이 스며들었고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내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현기증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눈앞이 핑 돌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어가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고물상 안쪽 구석에 자리한 찌그러진 컨테이너 박스 틈새로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매콤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내 코끝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그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뇌리에는 50년 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방구석에서 배를 움켜쥐고 울던 7살의 내 모습이 잔인하게 겹쳐 떠올랐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놓고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 혼자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건가. 분노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나는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쥔 두 주먹을 바닥에 짚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저 컨테이너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 저 늙은이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리라 독하게 다짐하며 고물상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내 거친 숨소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무겁게 채웠고 얼어붙은 흙바닥을 딛는 낡은 작업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이 내 놈 인생의 마지막 편안한 식사가 될 것이다. 나는 속으로 살기 어린 저주를 퍼부으며 굳게 닫힌 철문 앞까지 다가가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찌그러진 컨테이너 철문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더니 누더기 같은 겉옷을 걸친 최태석이 낡은 검은색 우산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철문 옆에 높게 쌓인 파지더미 뒤로 황급히 몸을 숨기고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도록 뼈마디를 파고드는 빗속의 한기와 축축한 종이상자 위에서 선잠을 설치던 나는 웅크렸던 몸을 일으키며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그쳤지만 잿빛 구름이 잔뜩 낀 산동네 골목길은 여전히 음산하고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양손을 비비며 처마 밑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내 귓가에 고물상 앞을 서성거리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동네 슈퍼 주인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와 나는 황급히 숨을 죽이고 벽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슈퍼 앞 낡은 평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라이터를 딸깍거리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앞 고물상 최태성 영감탱이 말이야. 맨날 쓰레기만 잔뜩 주워와서 동네 물 다 흐리고 다니는데 왜 아직도 안 내쫓고 가만히 두는 거야? 슈퍼 주인이 눈치를 보며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신용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내쫓고 싶어도 당장 갈 데가 없는 노인네를 어떻게 매몰차게 길바닥으로 내쫓아. 동네 사람들 다들 불쌍해서 그냥 두고 보는 거지. 덩치 큰 사내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불쌍하긴 개뿔이 불쌍해. 저 영감탱이 젊었을 때 도박에 미쳐서 노름빚 잔뜩 지고 마누라랑 자식 새끼 다 버리고 야반도주한 천하의 파렴치한 쓰레기인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 슈퍼 주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쯧쯧,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천벌을 받고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지. 툭하면 동네 사람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다니잖아.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주먹으로 평상을 거칠게 내리치더니 험악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이 처먹고도 정신 못 차려서
여기저기 돈이나 빌리러 다니는 저런 인간 말종은 우리 동네에서 아예 쫓아내야 해. 오늘 내가 아주 작사를 내놓을 테니까 아저씨는 못 본 척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처마 및 어둠 속에서 엿듣는 순간 50년 전 빚쟁이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두들겨 맞던 어머니의 피투성이 얼굴과 방구석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던 7살 내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 더러운 도박빚 때문에 우리를 사채업자들 칼바지로 던져놓고 도망쳤던 거였군.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최태석을 향한 지독한 혐오감이 화라산처럼 폭발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뼈저린 확신과 함께 나는 더 이상 저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감시하며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먹을 세게 말아쥐었습니다. 당장 회장실로 돌아가서 이 빌어먹을 고물상 부지와 산동네 일대를 모조리 내 돈으로 매입한 다음 굴잡기로 가루가 되도록 짓밟아 버려야겠다. 나는 살기 어린 혼잣말을 씹어 삼키며 처마 밑을 벗어나 골목길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상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걸어가 굳게 닫힌 태석 고물상의 철문을 군홧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야, 최태석?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박살날 듯 찌그러지며 열리자 안에서 파지를 묶고 있던 최태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덩치 큰 사내는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는 악덕 용역업체의 끈앞풀이였고 다짜고짜 다가가 최태석의 낡은 윗돌이 멱살을 틀어쥐고 허공으로 들어 올리듯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내가 오늘까지 밀린 자릿세 내놓으라고 분명히 경고했지. 당장 돈 내놔. 최태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다시피 엎드려 사내의 진흙 묻은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절박하게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발 며칠만, 딱 사흘만 기한을 주십시오. 저기 파지 모아둔 거 고물상에 넘기면 바로 돈 마련해서 바치겠습니다. 사내가 최태석의 가슴팍을 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며칠을 더 기다리라고? 내 놈 도박빚 갚으려고 이웃들한테 구걸하러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어디서 수작이야.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이 쓰레기장 오늘부로 싹 다 불도저로 밀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진흙탕 바닥에 나동그라진 최태석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기어가 사내의 낡은 군화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눈물을 흘리듯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고물상 뺏기면 저는 정말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밤까지 돈을 구해올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나는 멈췄던 발걸음을 돌려 세운 채 입가에 차가운 조소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50년 전 빚쟁이들 앞에서 내 어머니가 머리를 조아리던 그 짓거리를 이제는 본인이 똑같이 당하고 있군. 아주 통쾌하기 짝이 없는 꼴이야. 나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낡은 소못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둔 수행 비서의 비상 연락처가 저장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박 비서의 번호를 서늘하게 바라보며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비서, 당장 철거 용역 수백 명을 끌고 와서 이 더러운 빈민가를 싹 다 쓸어버려.
저 쓰레기 같은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전부 짓밟아버려. 손가락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 용역 사내의 거친 군홧발에 명치를 정통으로 걷어차인 최태석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젖은 파지 더미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커! 최태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양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쥐어뜯듯 부여잡고 온몸을 활처럼 휘며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두 눈이 허옇게 뒤집히는 끔찍한 모습에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해대던 용역 사내마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며 험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영감탱이. 돈 없으면 그냥 돼지기라도 하든가. 오늘은 이쯤 해둘 테니까 내일까지 돈 안 구해놓으면 진짜 산채로 파묻어버릴 줄 알아. 용역 사내가 침을 뱉고 황급히 골목길을 빠져나가 도망치듯 사라지자 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을 누를까 아니면 당장 119를 부를까 갈등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대로 심장마비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면 내 손을 굳이 더럽힐 필요도 없이 모든 복수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내 이성은 당장 발길을 돌려 회장실로 돌아가라고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지만 파지 더미 위에서 숨이 넘어가듯 헐떡이며 바닥을 긁어대는 늙고 병든 노인의 처참한 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 내 손가락은 허공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평상을 빗자루질하던 슈퍼 주인이 빗자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사색이 된 얼굴로 고물장 안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태석 영감, 정신 좀 차려봐. 영감. 슈퍼 주인이 흙탕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최태석의 상체를 다급하게 끌어안아 올리자 최태석의 낡고 해진 윗도리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통 하나가 툭 떨어져 진흙 위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슈퍼 주인이 황급히 약통을 주어 뚜껑을 열더니 작은 알약 몇 개를 꺼내 거품을 무는 최태석의 입안으로 억지로 밀어넣고 턱을 강하게 들어 올리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삼켜, 제발 빨리 삼켜. 이러다 진짜 오늘 죽어, 영감. 약이 간신히 식도로 넘어가고 나서야 미세하게 돌아오는 최태석의 거친 숨소리를 멀찍이서 지켜보던 나는 한 손에 꽉 쥔 스마트폰 액정이 부서질 듯 힘을 주며 거칠게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의식을 잃은 최태석의 앙상한 몸을 간신히 들쳐 업고 허름한 컨테이너 안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찌그러진 문이 닫히고 골목길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자 나는 흙탕물로 범벅이 된 낡은 작업화를 질질 끌며 평상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슈퍼 주인이 이마에 맺힌 진땀을 소매로 훔쳐내며 평상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내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을 굶주려 쉰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완벽한 노숙자의 행색으로 평상 기둥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저 늙은이는 도대체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사는 겁니까? 경계하는 눈초리로 내 불쌍하고 남루한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슈퍼 주인이 쯧쯧 혀를 차더니 주머니에서 뜯어진 건빵 한 봉지를 꺼내어 내 낡은 속옷 위로 툭 던져주었습니다. 아저씨도 참 딱하게 생겼네. 배고플 텐데 일단 이거라도 씹으면서 들어요. 아까 저 깡패놈이 떠드는 소리 들었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절대 믿지 말아요. 내가 건빵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슈퍼 주인이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는 듯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태성 영감이 도박에 미쳐서 가족을 버렸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동네에서 저 영감님만큼 불쌍하고 기구한 팔자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슈퍼 주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에 나는 침을 삼키며 굳어버렸고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아련하게 바라보며 50년 전의 진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영감님이 옛날에 그 무서운 사채를 썼던 건 노름 때문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큰 병이 있어서 오늘 내일 하던 어린 아들놈 수술비 마련하려고 그 지옥 같은 돈을 빌렸던 겁니다. 건빵을 쥔 내 두 손에서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고 숨이 턱 막혀와 입조차 제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내 가슴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이 마치 불로 지진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습니다. 슈퍼 주인이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 악독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아들놈 장기라도 팔아넘기겠다고 협박을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영감님이 그 추운 겨울밤에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친 거예요. 내가 입술을 덜덜 떨며 갈라진 목소리로 억지로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마누라랑 자식을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건 변명할 수 없는 비겁한 짓 아닙니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슈퍼 주인이 평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버리다니요. 그게 무슨 천벌 받을 소리입니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그 밤에 아내와 아들이 몰래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고 영감님이 일부러 모진 소리를 하며 아들 손을 뿌리치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던 겁니다. 슈퍼 주인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들며 메아리처럼 골목길을 울렸습니다. 스스로 사채업자들의 미끼가 되어서 뼈가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고 평생을 노예처럼 쫓겨다니며 그 빚을 다 갚은 거라고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아들놈 목숨을 살려낸 진짜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50년의 거대한 원망과 증오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그 모진 얼굴을 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7살의 나를 매몰차게 걷어차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사실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내 목숨을 지키려던 가장 처절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내 숨통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나는 극심한 현기증에 비틀거리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거친 숨결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내가 배가 고파서 쓰러진 줄 알고 내 어깨를 부축하려 다가오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까 그 깡패놈이 말한 도박빚 소문도 재개발 시행사놈들이 노인네를 이 동네에서 내쫓으려고 고의로 퍼뜨린 악질적인 헛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영감님은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입을 꾹 닫고 바보처럼 견디기만 했죠. 나는 흙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핏발선 눈으로 슈퍼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슈퍼 주인이 코를 훌쩍이며 눈가를 소매로 훔쳐내더니 꽉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휴, 그것도 자기 약값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구석에 부모 없이 방치된 고아 남매가 있는데 그 어린 것들 학교 급식비 밀린 거 남몰래 대신 내주려고 굽은 허리로 이웃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걸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비로소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며
50년 동안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내 원망의 근간이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버렸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품고 칼을 갈았던 지독한 복수심이 거대한 죄책감과 참회의 가시덤불로 변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평생을 진흙탕에서 구른 아버지를 고작 쓰레기 더미에 산다고 비웃고 짓밟으려 했다니. 슈퍼 주인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며 고물상 컨테이너 쪽을 향해 애처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태석 영감이 심장병으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몸인데 저렇게 모진 목숨을 즐기게 버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품속에 항상 꼬깃꼬깃한 아들 흑백 사진을 부적처럼 품고 다니거든요. 죽기 전에 그 아들 얼굴 한 번만 다시 보는 게 소원이라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두 다리는 완전히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고 흙탕물 위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오열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신음이 손가락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슈퍼 주인이 내 이상한 행동에 당황하며 혀를 차고 골목을 빠져나가자 나는 빗물과 눈물, 흙먼지가 뒤엉킨 참혹한 얼굴을 쳐들고 고물상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너무 바보같이 이제야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찢어질 듯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듯한 다리를 간신히 질질 끌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고물상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을 찌그러진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당도한 나는 피가 맺힌 손을 덜덜 떨며 녹슬고 차가운 철문 문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컨테이너 철문을 열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자 훅 끼쳐오는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퀴퀴한 곰팡내가 코끝을 강하게 찔러왔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두 다리를 뻗고 누울 만한 비좁고 냉기도는 시멘트 방바닥 한 구석에서 낡고해진 솜니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새우처럼 웅크려 누워있던 아버지가 요란한 문소리에 인기척을 느끼고는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쿨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뼈마디가 도드라진 두 팔로 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어두운 방 안에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찬바람이 쉴 새 없이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철판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무언가가 내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아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색연필 자국이 습기에 다 번지고 누렇게 색이 바랜 도화지 조각들이었고 삐뚤빼뚤하고 서툰 솜씨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가 나란히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7살 무렵에 내가 직접 그렸던 가족 그림이 투명 테이프로 겹겹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수천 번도 더 애틋하게 쓰다듬었을 그 도화지의 모서리는 이미 닳고 달아 너덜거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낡은 종이 한 장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삭막한 벽 한가운데에 소중하게 모셔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방금 전 용역 깡패에게 가슴을 걷어차여 심장 발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검은 흙칠과 연탄재를 잔뜩 묻히고
비에 흠뻑 젖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는 노숙자 꼴의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하고 굽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자신이 덮고 있던 유일한 온기인 낡은 솜니부를 주저없이 끌어당겨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 젖은 어깨 위에 꼼꼼하게 덮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궂은 날씨에 밖에서 비를 다 맞고 얼마나 떨었소. 어서 이쪽 따뜻한 불 곁으로 와서 꽁꽁 얼어붙은 몸 좀 녹이시오. 아버지는 차갑게 굳어버린 내 두 손을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으로 감싸쥐고는 방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는 작은 연탄난로 바로 앞자리로 나를 조심스럽게 이끌어 앉혀주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붉게 타오르는 난로 불꽃만 바라보는 나를 한없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휴대용 버너 위로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젊은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밥을 굶고 다녔으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되었소. 차린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몸부터 녹여야 하니 이거라도 좀 들어보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자신의 빈 배를 채우려고 아껴두었던 차갑게 식은 국밥 한 그릇이었고, 아버지는 버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한 국밥을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정성껏 옮겨 담아 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뼈마디가 굵게 튀어나온 굽은 손으로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집어 내 손에 꽉 쥐어주며 마치 자기 친자식을 먹이듯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내 눈치 보지 말고 어서 팍팍 떠먹어요. 뱃속이 든든하게 차야 이 지독한 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버텨내는 법이니까. 숟가락을 쥔 내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나는 차마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깊게 주름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뜨거운 국밥을 입안으로 허겁지겁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삼킨 것은 고기 국물이 아니라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지독한 참회와 후회의 눈물이었기에 나는 숟가락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어깨를 거칠게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흙먼지 묻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뚝뚝 국밥 그릇 안으로 떨어져 내렸지만 나는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숨결을 억지로 삼키며 입안에 밥을 씹었습니다. 내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눈물을 흘리자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내 등 뒤로 다가와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으로 내 굽은 등을 일정한 박자로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다급하게 달랬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좀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꼭꼭 씹어서 숨 돌려가며 넘겨요. 며칠 굶은 속으로 급하게 먹다가 크게 체하면 이 밤중에 약도 없소. 내가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빈 그릇을 내려놓자 아버지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연탄난로 맞은편 낡은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자신의 낡고 해진 윗도리 안주머니 아주 깊숙한 곳으로 손을 조심스럽게 집어넣더니 검정 비닐봉지로 겹겹이 꽁꽁 싸맨 작은 뭉치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무척 애지중지하며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닐을 한 겹씩 조심스럽게 벗겨낼 때마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고 마침내 마지막 비닐을 벗겨내자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로 누렇게 빈바랜 종이 한 장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그 작은 종이를 감싸 쥐고는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 조각을 어루만지듯
엄지손가락으로 종이의 표면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다 달아빠져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되어 테이프로 간신히 이어 붙인 50년 전 내가 7살 무렵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던 낡은 흑백 증명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내 앳된 얼굴 위로 작은 먼지 하나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자신의 남루한 소매를 입으로 호호 불어 따뜻하게 만든 뒤 사진 속 먼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강호 얼굴에 나쁜 먼지가 다 앉았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깨끗하게 닦아줄게. 아버지는 바로 자기 눈앞에 흙투성이 노숙자가 되어버린 채 앉아있는 진짜 아들을 두고도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손바닥만 한 낡은 사진 속 7살의 나를 향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애틋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 내 얼굴에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가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먹먹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애끓는 혼잣말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내 목숨과도 맞바꾼 하나뿐인 내 핏줄, 내 아들놈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몹쓸 병이 있어서 그 어린 것이 수술대에 올랐을 때 내 심장을 파내서라도 제발 저 아이만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하늘에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모른다오. 아버지의 굵게 팬 주름진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툭 떨어져 낡은 바지를 적셨고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그 목소리는 점차 뼈에 사무치는 처절한 그리움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사채업자 놈들 칼날을 피해서 내가 독하게 모진 얼굴을 하고 그 작은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그 밤에 엉엉 울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던 작은 손에 따뜻한 온기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데 우리 강호가 하늘이 도와 살아서 어디선가 숨이라도 쉬고 있다면 지금쯤 당신처럼 건장하고 듬직한 사내가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말이지. 아버지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강호 얼굴 한 번만 다시 만져보고 안아볼 수 있다면 당장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을 텐데. 내가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는 너무 몹쓸 죄를 지어서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양이요.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애끓는 혼잣말을 바로 코앞에서 듣는 순간 내 안에서 50년 동안 겹겹이 쌓여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증오의 거대한 빙산이 벼락을 맞은 듯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며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시멘트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뜨리며 털썩 무릎을 꿇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짐승이 피를 토하듯 처절하고 기괴한 오열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극심한 죄책감과 참회의 울음소리가 좁고 차가운 컨테이너 안을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나는 흙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인간 쓰레기라 욕하며 내 거대한 권력으로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던 내 오만하고 더러운 복수심이 너무나 역겹고 혐오스러워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갑작스러운 발작 같은 오열과 몸부림에 놀란 아버지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다가와 내 흔들리는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갑자기 왜 이러시오? 어디가 아픈 거요? 내가 구급차라도 불러주리까? 나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눈물과 콧물,
그리고 검은 흙먼지로 엉망진창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호입니다. 아버지가 그 추운 밤에 미끼가 되면서까지 살려낸 그 못난 아들, 강호란 말입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온 강호라는 이름 두 글자에 아버지는 거대한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뻣뻣하게 굳은 채 숨을 들이켰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고 둥그러진 눈으로 내 흙투성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소? 강호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진동하는 굽은 두 손을 조심스럽게 허공으로 뻗어 흙먼지로 범벅이 된 내 두 뺨을 덜덜 떨며 감싸쥐었고 내 눈매와 턱선을 번갈아 확인하더니 기적을 마주한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진짜 내 아들. 우리 강호가 맞단 말이냐?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아버지는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으며 나를 거칠게 끌어안았고 우리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뒤엉킨 채 5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한을 핏물처럼 토해내며 미친 듯이 함께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같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깡마른 등을 강하게 끌어안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 극한의 감정적 충격과 오열을 심장이 견디지 못한 듯 아버지의 굽은 몸이 갑자기 내 품 안에서 끊어진 인형처럼 맥없이 축 늘어지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앙상한 몸이 내 품 안에서 끊어진 인형처럼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쓰러지자 나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얇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굽은 등을 들쳐 업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려 했지만 밖에서는 야속하게도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감정적 충격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킨 노인을 이 억수 같은 비를 맞히며 무작정 업고 뛰는 것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짓이라는 판단이 내 무거운 발목을 옥죄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낡은 솜잎을 위에 눕히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버지의 두 손을 내 가슴 깊이 품고 밤새도록 비벼가며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저 하나 살리겠다고 진흙탕에서 구르신 줄도 모르고 감히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속죄할 시간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찌그러진 컨테이너 천장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며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단 1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위태로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밤새 거세게 몰아치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잿빛 구름 사이로 창백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미세하게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다급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마른 얼굴을 감싸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누군지 보이십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 초점이 흐린 눈으로 내 흙투성이 얼굴을 더듬어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호야, 내 아들 강호가 정말 맞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는데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며 아버지의 굽은 손에 내 뺨을 비벼대려던 바로 그 순간 고물상 밖에서 땅이 흔들릴 듯 요란한 중장비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땅바닥에 나뒹구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안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갠 고물상 마당에는 악덕 재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상철이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입에 담배를 삐딱하게 물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화려한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체격의 용역 깡패 수십 명이 살기를 뿜어내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철제 버킷을 장착한 대형 굴삭기 한 대가 시퍼런 매연을 뿜어내며 아버지가 평생을 받쳐 모아둔 파지 더미를 무자비하게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뱉어 뾰족한 구두코로 비벼 끄더니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늙은이, 내가 어제가 강제 집행 마지막 날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당장 포기각서에 도장 찍고 꺼지지 않으면 이 쓰레기장과 함께 너도 생매장해 버리겠다.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땅바닥에 질질 끌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내 부축을 바다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는 흙탕물이 고인 진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피를 토하듯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깔려 죽어 흙에 묻혀도 좋으니 제발 방금 전에 간신히 만난 이 불쌍한 내 아들만이라도 다치지 않게 무사히 내보내 주십시오. 내 정체를 여전히 며칠 굶고 떠도는 불쌍한 노숙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오직 아들인 내 아니만을 걱정하며 깡패들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다시 한번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당장이라도 저 서류에 지장을 찍고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제발 우리 강호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처절하고 눈물겨운 아버지의 모습에 김상철과 용역들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역겨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상철이 손가락으로 우리 부자를 가리키며 악랄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윽박질렀습니다. 아주 늙은이랑 거지가 세트로 쇼를 하고 자빠졌네. 핏줄이 아주 쌍으로 쓰레기구만. 야, 저 새끼들 뼈도 못 추리게 싹 다 밟아버리고 저 흉물스러운 컨테이너부터 당장 박살내버려. 그의 자비 없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굴에 길게 칼자국이 나 있는 덩치 큰 사내가 흉악한 표정으로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사내가 굵은 쇠파이프를 허공으로 높이 쳐들고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치려던 찰나 나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아버지의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진흙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쇠파이프를 쥔 소나기에 짐승 같은 힘을 주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핏발선 눈으로 당황하여 쇠파이프를 빼내려 안간힘을 쓰며 씩씩거렸습니다. 이 미친 거지 새끼가 어디서 힘을 쓰고 지랄이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나는 사내의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쇠파이프를 단번에 뺏어들어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는 뒤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버지를 보호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차갑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김상철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으로서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누비며 만들어진 나의 그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세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던 김상철이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굴삭기 기사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휘저으며 악을 썼습니다. 뭐하고 있어? 까불지 말고 당장 저 거지 같은 컨테이너부터 불도저로 밀어버려. 육중한 엔진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리며 굴삭기의 거대한 철제 버킷이 허공을 가르더니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보금자리이자 내 7살 때의 그림이 붙어있는 컨테이너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아버지가 내 그림이 부서지는 것만은 막겠다며 심장이 터질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맨몸으로 굴삭기 앞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들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부수지 마라. 내 아들 얼굴이 있는 곳이다. 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흙바닥을 차고 몸을 날려 아버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굴삭기 버킷이 컨테이너 지붕을 박살내며 무너져 내리는 날카로운 쇠조각과 파편들을 피해 나는 아버지를 감싸 안은 채 진흙 바닥 위로 거칠게 나뒹굴었습니다. 사방으로 시퍼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요란한 파열음이 아수라장을 만드는 가운데 나는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내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이거지 같은 노숙자 위장을 유지하며 숨죽이고 있을 이유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나는 어금니를 부서져라 깨물며 낡은 소못 안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두었던 손을 움직였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행 비서의 직통 번호가 연결된 비상용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눌렀고 어두운 주머니 속에서 환한 액정 불빛이 내 복수의 시작을 알리듯 차갑게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나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익숙한 단축 번호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박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비서, 내 스마트폰 위치 추적해서 지금 당장 그룹 최고 경호팀과 법무팀 전원 끌고 이 달동네로 출동해. 그리고 이 일대 재개발을 맡고 있는 시행사놈들 자금줄. 지금 이 시간부로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동결시켜버려. 수화기 너머로 박 비서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확인한 나는 뚝 끊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찢어진 손바닥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더러운 속옷에 쓱쓱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내 통화 내용을 엿들은 김상철과 문신을 한 용역 깡패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배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난 덩치 큰 깡패가 쇠파이프를 땅에 툭툭 치며 비열하게 이죽거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 미친 거지 새끼가 며칠 굶더니 드디어 돌았나 보네. 지가 무슨 재벌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김상철 역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코웃음을 치더니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 미친놈 헛소리 듣고 있을 시간 없다. 당장 저 두 놈 다 끌어내서
뼈를 부러뜨려 놓고 굴삭기로 저 고물상 싹 다 밀어버려. 그의 흉악한 명령에 깡패들이 살기 어린 표정으로 흉기를 치켜들고 다시 우리 부자를 향해 덤벼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좁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 저 아래쪽에서부터 땅을 뒤흔드는 듯한 육중한 타이어 마찰음과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좁은 흙길을 거칠게 뚫고 올라온 10여 대의 검은색 최고급 대형 세단과 방탄 차량들이 시퍼런 매연과 흙먼지를 일으키며 태석 고물상 앞마당을 완벽하게 포위하듯 급정거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깡패들의 걸음이 일제히 얼어붙었고 김상철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뭐야? 저 차들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김상철이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검은색 차량들의 문이 일사불란하게 열리며 검은 정장에 무전기를 찬 건장한 체격의 최정예 그룹 경호원 수십 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깡패들을 향해 맹수처럼 덮쳐들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반항하던 용역놈들은 경호원들의 무자비하고 숙련된 무술 앞에 단 한 번의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추수밭의 볏짚처럼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악! 내 팔! 살려주세요. 항복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십 명의 깡패들이 진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수갑이 채워진 채 짐짝처럼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광경을 보며 김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장 중앙에 주차된 최고급 세단의 뒷문이 열리며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을 한 박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박 비서는 흙탕물이 반짝이는 명품 구두에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앞까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깊게 굽히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최고 경호팀과 법무팀 전원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비서의 그 우렁찬 보고가 달동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자 방금 전까지 나를 미친 거지라 조롱하며 파묻어버리려 했던 김상철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턱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 더러운 노숙자가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성그룹 최강우 회장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공포에 질려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김상철을 향해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그의 비싼 넥타이와 멱살을 짐승처럼 거칠게 틀어지고 바닥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 서늘하고 분노에 찬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한 김상철은 오줌이라도 지린 듯 사타구니를 떨며 내 시선을 피하려 발버둥을 쳤지만 나는 그의 귓가에 대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씹어뱉듯 선고했습니다. 내 놈이 아까 핏줄이 쌍으로 쓰레기라고 주둥이를 놀렸지. 네가 함부로 짓밟고 생매장하려 했던 이 늙고 앙상한 노인이 바로 나 최강우 회장의 목숨을 살려낸 내 하나뿐인 아버지다. 내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호통에 김상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내 진흙 묻은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절박하게 부여잡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성 영감님이 회장님 아버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차가운 시선으로 김상철을 매정하게 걷어차내자 뒤이어 다가온 뿔테 안경을 쓴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김상철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집어던졌습니다. 김상철 대표, 당신이 이 달동네에서 저지른 불법 강제 철거, 공무원 뇌물공여, 그리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용역 폭력 교사까지 모든 증거를 방금 검찰에 넘겼소. 당신 회사 자금줄도 그룹 차원에서 전부 끊어버렸으니 남은 평생 감옥 바닥에서 썩을 준비나 하시오. 흩날리는 빳빳한 서류 종이들 사이로 김상철은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양쪽 목덜미를 잡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마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악당들이 모두 경찰과 경호원들의 손에 의해 말끔하게 치워지자 요란했던 고물상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피와 진흙이 엉겨붙어 흉측해진 낡은 노숙자 점퍼를 거칠게 벗어 바닥에 팽개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 뒤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내 등 뒤에는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광경과 흙먼지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난 내 진짜 정체에 경악하여 마치 돌기둥처럼 굳어버린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하며 사채업자들의 미끼가 되어 지켜냈던 핏덩이 아들이 며칠을 굶어 다 죽어가는 처참한 거지가 아니라 눈앞에 흉악한 무법자들을 단숨에 짓밟아버린 거대한 그룹의 권력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거칠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밤 낡은 흑백 사진을 부여잡고 아들이 어디선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던 지난 세월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듯 아버지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강호가 저렇게 높고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 목숨을 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하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처참하고 비루했던 평생의 삶이 아들의 성공으로 비로소 완벽하게 보상받았다는 벅찬 안도감과 경이로움에 휩싸인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부여잡고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급하게 다가가 진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고 거친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아버지의 두 손을 꽉 쥐어 내 눈물 젖은 뺨에 소중하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온몸이 부서져라 저를 지켜내셨으니 이제는 못난 이 아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제가 가진 이 거대한 힘과 제 목숨을 모두 걸고서라도 남은 평생 우리 아버지를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의 핏발선 굳은 맹세에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두 팔을 뻗어 내 굵은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50년의 한을 토해내듯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평생을 괴롭혔던 그 길고도 잔인한 세월의 단단한 벽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듯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아버지의 앙상한 등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참아왔던 뜨거운 울음을 묵묵히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철거 소동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흉악한 무리들이 경찰의 손에 끌려간 지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캐한 연탄 냄새와 쓰레기 악취로 진동하던 낡은 산동네 골목길에는 거친 용역 깡패들 대신 우리 기업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굴착기와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활기찬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산동네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천천히 위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위태롭게 쌓여 길을 막고 있던 파지 더미와 쓰레기 산은
말끔하게 치워져 넓은 길을 드러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던 판잣집 지붕 위로는 작업자들이 튼튼한 새 지붕 판자를 덮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평상을 빗자루로 쓸고 있던 구멍가게 주인이 말끔한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골목을 걸어 올라오는 나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깊게 굽히며 내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강호 도련님, 우리 동네를 이렇게 사람 사는 번듯한 곳으로 싹 다 고쳐주시고 주민들 밀린 월세까지 전부 해결해 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회장님 계신 쪽을 향해 매일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게 주인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내 두 손으로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진심을 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오히려 제가 아주머니께 평생 목숨을 바쳐도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날 비를 맞던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한 채 천하의 몹쓸 불효자로 남았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남루한 소매로 눈가를 훔쳐내더니 다시금 환하게 웃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에구,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태성 영감님이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고생만 하시다가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 덕분에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호강하시게 되었으니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나는 가게 주인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다시 골목 끝자락으로 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낡은 고물상 자리에 당도했습니다. 그 흉물스러웠던 찌그러진 철문과 녹슨 철제 가건물은 온데간데 없이 철거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동네 노인들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최신식 노인 복지관 신축 공사가 튼튼한 뼈대를 올리며 힘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장 책임자를 내 앞쪽으로 불러 복지관 완공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를 명예원장으로 모실 계획이니 바닥 난방부터 벽지 소재 하나까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으로 신경 써서 마무리하라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동네 시차를 완벽하게 마친 나는 곧바로 차를 돌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 기업 산하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가장 꼭대기층에 자리한 최고급 특실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통유리 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눈부시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버지의 심장과 관절을 고치기 위해 나는 국내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명의들을 모조리 특실로 소집하여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시켰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한 하얀 환자복을 입은 채 푹신한 침대에 기대어 앉아 무척이나 평온한 얼굴로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꺼운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확인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강호 왔느냐? 덩치 큰 회사 이끄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뭐하러 매일같이 이 늙은이 병수발을 들러 여기까지 오느냐? 나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바짝 앉으며 탁자에 놓인 붉은 사과를 집어들고 과도와 함께 정성스럽게 껍질을 얇게 벗기기 시작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긴요. 껍데기만 회장이지 골치 아픈 일은 밑에 있는 똑똑한 직원들이 다 알아서 척척 해냅니다.
저는 곁에서 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나시는 거 지켜보는 게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업무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정성껏 깎아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베어 물며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내 번듯한 맞춤 정장 소매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목이 맨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말로 죽어서 천국에 온 건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차가운 빗물 새는 판잣집에서 덜덜 떨며 자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눈을 떠보니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방에 누워있고 내 눈앞에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된 늠름한 우리 아들이 앉아있으니 말이다. 내가 복에 겨워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나는 사과를 깎던 칼을 탁자에 내려놓고 두 손을 뻗어 아버지의 마른 어깨를 꽉 껴안으며 흔들림 없이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50년 동안 아버지가 매일 밤 피눈물 흘리며 사채업자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신 그 끔찍한 대가를 이제야 제가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100살, 200살이 되실 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옆에 찰떡같이 붙어서 지겹도록 귀찮게 해드릴 테니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내 넉살 좋은 농담에 아버지는 소리내어 호탕하게 껄껄 웃으셨고 그 따뜻한 웃음소리가 넓고 고요한 병실 안을 가득 채우며 5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가슴 한구석을 봄눈 녹듯 완벽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편안하게 숨을 고르시는 동안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병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커다란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50년 동안 품고 다니며 닳고 닳아 형체조차 흐릿했던 7살 때의 그 낡은 흑백 사진 대신 며칠 전 병실에서 나와 아버지가 나란히 최고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활짝 웃으며 새로 찍은 대형 가족 사진이 환한 빛을 내며 웅장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굽은 허리와 주눅든 표정을 한쪽 끼는 늙은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아버지의 훌륭한 얼굴로 나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사진을 묵묵히 올려다보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눈시울을 억누르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두꺼운 결제 서류를 한가득 품에 안은 박 비서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가 내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히며 무척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거액의 해외 공장 투자 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오늘 안으로 도장을 찍어주셔야 하는 긴급 서류들입니다. 잠시만 짬을 내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박 비서가 내미는 무거운 결제판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손등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 비서, 오늘은 서류 결제 못해. 아니, 절대 안 할 거야. 서류는 내일 아침 일찍 내 집무실 책상 위로 가져오게. 박 비서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밀려난 결제판을 다시 내밀며 다급하게 입을 열어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서류들이 당장 오늘 해지기 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에 수백억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나를 애틋하고 대견하게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해 씩 웃어 보인 뒤 박 비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유롭고 굳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내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모조리 메꿀 테니 걱정 말게. 오늘은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야. 오늘 하루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회장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최태석 아버지의 하나뿐인 든든한 아들 노릇만 제대로 해낼 생각이니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물러가게. 내 꺾이지 않는 확고한 뜻을 읽은 박 비서는 이내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더니 서류철을 다시 가슴에 안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깎듯이 인사한 뒤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와 아버지의 쇠약했던 심장과 몸 상태가 이제는 당장 퇴원해도 좋을 만큼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다는 무척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서랍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짙은 남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과 따뜻한 두꺼운 외투를 꺼내어 아버지의 몸에 직접 정성껏 입혀드리고 셔츠에 옷매무새까지 내 손으로 꼼꼼하게 단정하게 만져드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모두 마친 뒤 병원 정문을 나설 때 나는 간호사가 끌고 온 환자용 보행 의자를 손짓으로 단호하게 물려버리고 내 넓고 단단한 등과 어깨를 아버지 곁으로 바짝 메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제 어깨에 두 팔을 꽉 기대십시오. 바퀴 달린 환자 의자 같은 건 건강을 되찾은 우리 아버지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두 다리가 앞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시는 모든 길에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릴 겁니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내 단단한 팔짱을 꽉 끼고 그토록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두 다리를 내디뎌 병원의 넓은 회전문 밖으로 대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부신 한낮의 태양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병원 앞 광장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들이마시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50년 전 잔인한 빚쟁이들에게 쫓기듯 어둠 속으로 도망칠 때의 그 처절한 비참함과 두려움은 티끌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평온함과 아들에 대한 지독한 자부심만이 거대한 산맥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7살의 핏덩이였던 나를 어둠 속에 매몰차게 버렸다고 평생을 뼛속 깊이 증오하며 원망했던 그 앙상하고 초라했던 등은 사실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모진 비바람과 칼날을 맨몸으로 피 흘리며 막아준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방패였음을 나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뼈저리게 새겨 넣었습니다. 정문 앞에 듬직하게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방탄 승용차의 뒷문이 수행기사의 손에 의해 부드럽게 열렸고 나는 아버지의 머리가 차가운 차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 손바닥으로 지붕을 가리며 아버지를 먼저 푹신한 차 안으로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자, 아버지. 이제 그 비좁고 칼바람 부는 무서운 철제 가건물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남은 평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진짜 우리 집으로 서둘러 가시지요. 내 따뜻한 말에 아버지가 눈물 맺힌 눈으로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 역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곁에 나란히 올라타 차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매끄러운 자동차 시동 소리와 함께 우리의 거대한 차가 눈부신 햇살을 반으로 가르며 탁 트인 끝없는 도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오해와 지독한 원망 속에 살았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로 화해하는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습니다. 가난과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핏덩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짐승들의 미끼가 되었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굽은 등과 투박한 손마디 속에 자식을 향한 세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조용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라도 모든 묵은 오해를 풀고
늙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의 품에 기대어 남은 여생을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